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 10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훈에 대해 경찰이 첫 신고 접수 당시부터 재범 위험성을 높음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수차례에 걸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지만 경찰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신고에서도 동일하게 위험도가 높다는 평가가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보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스토킹 범죄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초기 대응 부실 문제가 영상 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김훈의 첫 번째 신고 시점부터 위험도를 높음으로 분류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 금지 명령이나 긴급 체포 등 실질적인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도적 허점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초기 단계에서 강력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범죄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 화재 참사가 발생한 안전공업 공장 내부 사진이 단독으로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공장 바닥 곳곳에 기름이 묻어 있었고 기계 설비들은 새카맣게 변색되어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공장에서는 이전에도 화재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된 적이 있었다는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화재 위험이 반복적으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 현장의 안전점검 실태와 관리감독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7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보조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앞서 비축 물량 방출과 보조금 지급을 병행하며 휘발유 가격을 1리터당 170엔 수준으로 억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상황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보조금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3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일본 정부의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제 불안정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동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조 장관은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들의 안전한 항행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로 이곳이 봉쇄될 경우 우리 경제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대해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즉각적인 답변을 피한 채 향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깊이 빠져드는 사이 중국이 글로벌 기업인들과 각국 정상들을 대거 초청하며 외교 공세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내부 정치 현안을 다루는 양회가 끝난 직후 대외 경제 양회를 개최하며 자국을 미국의 대안 세력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뚜렷하게 읽힙니다. 미국의 군사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경제적 기회로 활용하려는 중국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군사 영역을 넘어 경제 외교 전선에서도 더욱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부산 남구청에서 공무원 가족의 부고 문자가 일반 주민 200여 명에게 대거 발송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청 직원이 동료의 부친상 부고를 내부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민 연락처로 잘못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갑작스러운 부고 문자를 받은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구청에는 항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부고 문자가 무관한 주민들에게 전송된 만큼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즉시 사과문을 발송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컷오프하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겨냥해 정상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컷오프
트럼프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의 갈등이 10년 만에 재현된 친박 복수혈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 의원이 무소속 출마까지 시사하면서 여당 내부의 분열이 대선 전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9번째 소식입니다. 광주 지역 지자체들이 지역 출신 유명인을 활용한 관광명소 조성에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볼거리가 없어 방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당한 혈세가 투입된 시설들이 부실한 콘텐츠와 미흡한 관리 속에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을 방문해보면 전시물은 노후화되어 있고 관람객 수도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명인의 이름값에만 의존할 뿐 지속적으로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 실질적인 관광 수요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0번째 소식입니다. 인구 감소가 이어지던 충남 홍성군 은하면 대천리에서 무려 17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홍성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은하면 대천리에서 정혜덕, 슬원단이 부부 사이에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대천리에서 신생아가 태어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을 주민들은 크게 기뻐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인구 급감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출산 소식은 작지만 의미 있는 희망의 신호입니다. 지역 사회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은 경찰의 스토킹 범죄 대응 부실 논란부터 공장 화재 참사 실태, 중동 사태의 경제적 여파, 그리고 17년 만에 찾아온 아기 울음소리까지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